실물 경제하고 금융 경제란 얘기 요즘 이제 가끔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저희 먹고 사는 건 어때요? 그렇게 별로 좋은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인제 어 우리나라 그 상황은 지금 어때요? 뭐 얘기 들어보면 작년, 올해 계속해 가지고 이 무역 수지가 "역대 최고다." 뭐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 그렇게 그 막 성장할 때도 좋았는데 역대 최고면 우리 지금 뭐 주머니에 돈 들어오고 막 회식하고 빵빵거리고 막 난리 났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그냥 지금도 뭐 여전히 뭐 난 퇴사 그러니까 퇴직하면 아니 그 퇴근하면 다 집에 가고 뭐 이런 식의 뭐 이렇게 먹고 마시고 그게 뭐 꼭 MZ 문화가 그래서 그렇다라고 보기에도 좀 안 맞아요. MZ들이 집에 가면 나머지 뭐 X세대 이런 사람들은 모아서 이렇게 놀 수도 있잖아요. 뭐 X세대는 좀 노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런데 MZ 세대 그 20-30 대, 40 대까지도 뭐 그렇지 않아요. 그냥 자기 건강 관리만 하고 인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럼 도대체 우리나라 실물 경제하고 금융 경제는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 이제 그런 것들을 물어봤는데 AI가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AI가 2025년 한국 경제는 경기 침체 국면의 가능성이 있으며 실물 경제는 수출 부진과 내수 약세가 겹치며 둔화될 전망입니다. 한편 금융 경제는 물가 상승세 둔화와 금리 인하 기대로 완만한 개선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뭐 요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보면 어때요? 실물 경제는 안 좋다는 얘기고요. 금융 경제는 개선의 흐름을 보일 것이다. 그렇지만 25년 전체는 침체 국면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근데 침체 국면이에요, 지금이? 상황? 주식이 3,000 포인트 막 4,000 포인트 가고 있고 막 그러는데 어 아니죠. 지금 부동산이 막 하늘이 높은 줄 모르고 막 오르고 있잖아요. 나라에서 무슨 정책을 해도 오르잖아요. 거기다 심지어 그 안에 있는 그 국회의원 뭐 그 정부 고위 관료들은 돈 엄청 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다른 거라 이게. 이거 어떻게 실명 경제하고 금융 경제를 이해해야 되느냐.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지금 저희 나라 경기 침체가 뭐 성장률 둔화 뭐 이런 실업률 증가 이런 것들로 오고 있고 실물 경제는 뭐 설비 투자 둔화 뭐 이런 얘기들 더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금융 경제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만 얘기하죠. 금리 인하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 없어요. 이제 금리 인하 사실 할 때인데 못 하죠. 왜냐면 금리 인하를 하면은 이제 경기가 안 좋은 게 반영이 돼 버릴 거고 또 돈이 더욱더 외국으로 빠져나갈 테니까 또 쉽지도 않은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을 막으려면 금리 인하를 하면 부동산은 화랑새가 돼 버리니까 안 그래도 지금 막 M2 통화량 풀려 가지고 쉽게 이거잖아요. 지금 막 부동산 시장이 오르려고 빨갛게 달아오르고 있어요 막.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거기다 막 얼음물 붓고 있거든요. 그래서 막 식히려고 해. 근데 이게 밑에서부터 어마어마하게 빨갛게 달궈져 있기 때문에 찬물 부어도 다시 빨개지고 찬물 부어도 다시 빨개지고 막 이런 거예요. 이게 어디로 튈지 몰라요. 안 식히면 어떻게 돼요? 안 식히면 용광이 되는 거예요 용광로가. 그러니까 뭐 인제 막 용암이 막 흘러나오는 이제 그런 지경이 될 겁니다. 그러면 뭐 지금 서울하고 수도권 일부만 막았잖아요. 그거 막 부산, 대전 막 저기 광주 이런 데로 흘러나갈 수도 있어요. 뭐 저기 뭐 산값이 오르고 막 섬값이 오르고 막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디로 갈 거냐 알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금리 인하는 절대 못 하는 거죠. 할 수가 없어요. 예. 부동산이 좀 완만한 개선? 개똥인 거죠. 부동산 시장 무슨 완만한 개선이에요 지금. 뻘겋게 달궈 가지고 지금 이 안쪽에서부터 막 시뻘게 가지고 지금 용암으로 될 그런 용암이 될 상황에 있는 그런 내용이란 말이죠. 그런데 인제 이 실물 경제, 금융 경제 얘기 나오다가 어떤 전문가가 그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외국에서 돈을 벌어서 갖고 온 그 돈들이요. 다 해외로 다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제 그 사례를 보시면 2025년 9월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서 해외 거래소로 빠져나간 코인 규모가 124조 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2023 년도에 45조 원 됐대요. 45조 원. 그땐 진짜 투자하러 나간 거죠. 그런데 그거의 한 3배 정도 되는 124조 원이 나간 거예요. 그리고 또 이거보다 더 큰 게 있어요. 외국인 집주인이 세입자의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해 가지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변제한 보증금 규모가
243억 원인 거예요. 그럼 뭐예요? 외국인이 들어와서 대출 엄청 끼고 집 사. 그래 가지고 전세를 뭐 줬겠죠. 그 전세 그냥 갖고 해외 다시 자기네 나라로 도망간 거예요. 그 돈이 243억. 가상자산으로 해외로 빠져나간 돈은 124조. 외국인 집주인이 한국 내에서 전세 보증금 갖고 도망간 게 243억 원. 이제 이렇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제 2025년에 글로벌 기관 투자가들 사이에서 고평가된 국내 자산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금 회수 및 엑시트가 지금 가속화되고 있다. 뭐 이제 부동산도 많이 오르고 막 외국인들은 부동산 규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팔아가지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막 이제.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또 금전적이진 않지만 뭐 보이스피싱이니 이런 거 생각하면 국가기관에서 개인 정보가 391만 건 유출, 2년 새에 6배로 늘었다. 뭐 요런 거. 그게 보면 어딘 줄 아세요?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농촌진흥청. 근데 제가 볼 때도 이런 것 같아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개인정보 유출돼 가지고 책임지고 사형당한 사람 있어요? 개인정보 유출돼 가지고 망한 기업 보셨어요? 없어요. 없어요. 외국에는요 개인정보 유출되잖아요. 그러면 막 1 인당 뭐 해 가지고 막 회사가 거의 망할 지경의 보상금을 줘야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뭐 100만 원, 50만 원 막 죄송합니다만 ZIRR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저번에도 무슨 뭐 제가 판사님들 막 말도 안 되는 형벌 때리면 뭐 어 아니 뭐 일곱 5살 7살짜리 그 강간해 가지고 옆에 주머니 차고 다니는데 12 년이면 기어 나오는 그런 판결이 어딨냐. 예 말씀드렸지만 뭐 뭘 잘못했어. 그럼 잘못한 거에 대한 체벌이 있어야죠. 그래야 옆에서 보는 사람도 '야 저거 하면 큰일 나.' 여러분 왜 사람 죽이면 안 돼요? 사람 죽인 사람이 깜빵 들어가고 사람 죽인 사람이 사형당하는 거 우리 알잖아요. 그리고 사형당한 사람은 옆에서 막 지적질 당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안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람 죽였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냥 나만 버티면 돼. 왜? 내가 사람 죽여서 힘든 거, 도의적으로 힘든 거, 뭐 이렇게 정서적으로 힘든 거 말고는 없어. 그럼 여러분 대한민국 난리 나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 없으면. 서로 죽이고 막 우리나라 왜 총만 있겠어요? 따발총도 있고 뭐 이런 거 곡사포 들고 다니면서 쏴대고 막 그러겠죠. 이런 건 심각한 거죠. 그다음에 인제 뭐 대기업들이 뭐 아시겠지만 미국에도 공장장이 되니까 뭐 인천제철 같은 경우 대놓고 가잖아요. 현대자동차도 대놓고 가잖아요. 삼성전자도 이미 짓고 있잖아요. 거기에 중소기업 엄청 따라가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그분들이 나가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뭐 예를 들어서 100 조의 매출을 한다. 나간 기업이. 그럼 거기에 관련된 중소기업 매출도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분들 한국에 갖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요. 안 갖고 오는 경우도 꽤 많아요. 예전에는 모든 외국에서 번 돈 한국으로 갖고 오는 게 우리나라 문화였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외국에서 번 돈 그냥 외국에 놔두는 거.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상속세 50%지만 미국은 300억 까지는 안 내잖아요, 상속세를. 근데 그 돈을 뭐하러 갖고 들어와요? 안 갖고 들어오지. 그냥 미국에 놔두죠. 또 심지어 지금 보면은 인제 뭐 두바이 같은 데 상속세 없잖아요. 소득세도 엄청 저렴해요. 이런 데 많이 나가는 거죠. 소득세 없는 나라로. 그리고 프랑스가 그거 했던 거 프랑스가 그 고액 자산가들, 고액 소득자들한테 세금 과도하게 매겼던 한 10년 전 러시아로 다 국적 옮긴 거 그런 거 지금 저희 나라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버는데 돈 벌어서 막 한국에 들어왔는데 벌어온 돈 중에 일부는 쑥 빠져나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중에서 시장 가다 밥 먹고 술 먹고 노래방 가는 그 돈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외국으로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돈을 벌어도 실물 경제가 꽝인 거죠. 거기다가 풀린 통화량 때문에 부동산 값은 오르는데 정부에서는 계속 규제하고 있어. 그러니까 심리적 압박이 되게 심한 거죠. 지금 심리적 압박 엄청 심할걸요? 집 사지 마세요. 집 사지 마세요. 집 사면 죽여버려? 막 이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안 죽으려면 증권시장으로 가야지. 저 4,000포인트, 5,000포인트 갈 거예요. 증권시장이 올라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부동산 규제로 인한 자금 이동 뭐 그런 것도 있겠죠.
두 번째는요. 이런 그 압박감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감 때문에 가는 경우, 저도 부동산 오르는 게 되게 무서운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저렇게 자꾸 오르면 어떡해? 나중에 그러면 나라에서 세금 엄청 매길 텐데. 결국은 30억 짜리 집 갖고 있는 사람은요. 50억, 60억 대도 별 기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이 뭐 세금으로 다 떼갈 텐데 뭐. 그냥 집값만 오르는, 사는 사람만 부담스러운 거지 갖고 있는 사람은 다 세금이 어차피. 문제 아무것도 없어요. 나라 좋으니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나라가 부동산 가격 올리고 나라가 그거 세금 못 빼가 가지고 난리 부르스 추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누가 올리라고 그랬어요? 지네가 올렸지? 집값 50억 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반포에 가 가지고 뭐 집값 뭐 80억 되니까 기분 좋으세요? 100억 되니까 기분 좋으세요? 물론 50억에 산 사람은 기분 좋아요. 60억에 산 사람은 기분 좋아요. 왜? 10억, 20억, 30억 올랐으니까. 그치만 저 집을 2억 대부터 갖고 있던 사람은요 안 좋아해요. 왜? 어차피 집 한 채거든요. 그거 잘 모르는 거예요. 네. 오늘도 간단히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실물 경제와 금융 경제 이런 거 저희가 좀 챙겨볼 필요 있는 것 같습니다.